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과학 IT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피 한 방울로 6대암 진단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대요. 고려대학교 이제 연구팀에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지금 소개가 됐는데 정확도가 무려 97%랍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암을 제대로 찾아내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깝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검사 같은 거 그 피를 뽑고 뭐 아주 막 스캔하듯이 이런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저기 숨겨져 있는 장기에서 이제 발생한 암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오류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름 요거 이제 주요한 암들을 요렇게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에요. 여기 보니까 국내 연구진이 혈액 속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엑소좀. 이게 이제 세포 간 정보 교환을 하고 신호 전달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엑소좀인데, 엑소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 알갱이가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고유한 스펙트럼으로 이제 암을 빠르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라만 신호, 그리고 또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결합해서 피 한 방울로 폐암과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간암 등 암 6종을 97%의 정확도로 동시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어서 이거 하나 실어놨고요. 모처럼 우리가 좀 약간 이게 좀 그래도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엑소좀이란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50에서 200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인데 혈액, 소변, 침, 모유, 뇌 척수액 등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요, 단백질, 지방, 리보핵산 등 RNA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특정 세포의 정보를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엑소좀이.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렇게 정확도 97%의 암 진단 기술을 발견해냈고, 피 한 방울로 하는 거니까 피 검사 한 번만 해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빨리 상용화가 되어서 이제 암이 곧 이제 정복 이 궤도에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암이 지금은 초기에만 발견되면 거의 뭐 다 고칠 수 있다, 완치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진단이 너무 늦어졌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기술까지 장착이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네요. 자, 스포츠 엔터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두운 소식이네 또. 참. 이게 축구협회가요. 다만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볼 거리는 돼요.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가요, 이 축구 선수들 징계받았던 사람들이나 이 축구 관계인들을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사면해 주는 조치를 했다가요, 여론의 문매를 막고 처리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던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안에서 보니까 2011년도에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이 매우 크게 있었거든요. 선수 한 명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래서 K리그가 완전히 이제 뭐 인기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걸 이제 좀 그나마 회복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그때 이제 제명됐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축구 팬들의 공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축구협회에 이제 회장 말고 부회장들 있잖아요. 다 총사퇴했고요. 사면 조치도 철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질문은 좀 이제 유효한 질문인 것 같아요. 유효한 질문. 자, 어느 한쪽 편에 있어서 제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투수 중에 제일 잘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제일 잘 던지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요, 학폭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학폭 가해자가 되어서 이 선수가요, 국가대표 같은데 선발이 안 돼요. 근데 프로야구팀에 들어올 때도 논란이 많았고요.
근데 이거를 두고 다른 또 이제 그 나이가 좀 있는 이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이제 안 남은 것 같은 나이가 40대에 접어든 한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국 사회는 너무 이게 용서나 뭐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가 괜히 이제 덩달아서 나락으로 가죠. 덩달아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요. 뭐 이제 그러면서 욕만 굉장히 많이 먹고 지금도 막 그런 얘기도 회자돼요. 그러면서 그 발언을 한 선수의 과거의 문제들까지 다 끄집어 내줘 가지고 자기도 또 막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확장해 볼게요. 한번 죄를 지은 전과자는요,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됩니까? 사회에서요, 완전히 낙인 찍어 가지고요, 제거해야 될 대상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처벌받을 만한 잘못을 하면 전부 다 뭐 사형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들끼리 진짜로 뭐 어디 저 무인도 같은 데 모아놓고 거기에서 살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요. 우리 그런데요, 이런 어떤 형사정책의 방향성 가지고 있어요. 죄는 진짜로 처벌해야 돼요. 그러지만은요, 사람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징역형을 내렸을 때 가둬두는 곳의 이름을요, 교도소라고 이름 짓고 있잖아요. 교도. 교도라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를 다 치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면은 재기의 기회, 발판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요, 이들이 다시 재범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너 착하게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요, 이런 거 있죠. 또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가해자들의 인권이나 재기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거꾸로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또 피해를 통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질문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인간 본성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인간은 과연 개선이 가능한 존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가의 부분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잘잘못을 따지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은 하나도 안 저지르고 사나요? 혹시? 세상 사는데 나는 진짜 꺼리낄 것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 글쎄, 그거는 젊은 나이 때는 또 실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뭔가 부끄러운 일들도 자꾸 쌓여갈 텐데, 그것이 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너는 잘못된 놈이야 라고, 내가 너하고는 단절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나한테 스스로 부여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한번 연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결론을 다 못 내리겠어요. 저 스스로도. 저 나름의 결론은 물론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간에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시사상식으로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이 뭐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이 명칭 기억하고 뭐 그런 것들 몇몇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고 가고 이런 거에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공부에는 뭐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책 어디서 구해다가 그냥 딸딸 외우면 되지, 시사상식 강의를 뭐 하려고 들어요. 시사상식 강의를 들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앞선 강의에서도. 이런 속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맞는 건가요? 국제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지식들을 좀 이렇게 묻혀서 이제 소개해 드렸던 건데, 요 주제는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축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것은 진짜 스포츠 소비자들을 농간한 일이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 완전 금지 가장 1번 금지 사항을 위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저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 뭔가 자기의 재능이나 자신의 경험을 오히려 이거를 좀 되갚고 싶다라고 할 때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너는 축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만 그러고 이렇게 밀어내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야구 있잖아요. 야구 WBC였나요? 그거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거 그 학폭 문제 있는 그 선수, 당연히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끝날 때까지 자숙하고 고개 숙이고 해야 됩니다. 피해자한테 틈나는 대로 사과하고요. 일본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고 나도 응어리가 풀렸어 할 때까지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사과입니다. 야, 유감이야, 야, 돈 얼마 줄게, 사과했지, 끝. 이런 게 사과입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사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해자는요 끝까지 사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이제 언젠가는 또 이제 용서도 받고 여론의 용서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거나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던지는 젊은 투수인데 이 선수를 안 데리고 가니까 미국, 일본 이런 데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야구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게 아쉬워지기는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쉽더라도 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의 양보는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는 한데 어디까지가 그 경계선인 건지, 누가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까지 포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디 면접 같은 데 가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주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름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 자잘자잘한 인물 용어 키워드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이라는 게 있대요. 보니까 유럽연합이 2023년 2월에 발표한 법규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 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 법안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기술 개발하고 할 때에는 그 기업들한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도 그 밑에 있을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가 어떤 거냐면요, 신규 산업에 진출할 때는요 모래 놀이터 같은 거 만들어 놓아줄 테니까 여기서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놀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칙적으로는 다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허용해 주되,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규제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규제의 규모를요 최소화해 놓는 것이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페트병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정식 의학 용어까지는 아니지만은 페트병 증후군은 보니까 갈증이 있고 음료 섭취를 했어요. 근데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증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탄산음료 저는 잘 먹지 않는데 이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로 그러니까 죄책감 조금 덜어주려고 제로를 달고 나오는 것들도 있던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아리아 포뮬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식적 회의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등으로 공식 회의가 어려울 때 이사국 초청으로 비이사국과 비정부기구까지 참여해서 인권 침해 등 여러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는 특별회의로 활용되는 게 아리아 포뮬러,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리 이사국의 초청으로 열리면서도 안보리 공식 활동엔 포함되지 않고 회의 소집 사실이나 결과도 공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비공식 회의 가까운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유엔이 있잖아요. 1945년도에 유엔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유엔 산하에 유엔에 이제 산하 기구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가 크게 보면 3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안보리예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요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어요.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신탁통치이사회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신탁통치 받을 거냐 말 거냐 해방 이후에 이런 논의들도 있었잖아요. 신탁통치이사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도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을 이끄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요. 안보리가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안보리가 핵심인데 안보리에는요. 이사국들이 있어요. 이사회니까 이사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국이 있는데요. 이사국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또 이사국이요. 상임이사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상임이사국은요. 영원히 하는 거고요. 비상임이사국은요. 2년간 하는 거예요. 선출됩니다. 유엔 총회 같은 데서. 자 그렇게 가는데요. 이 상임이사국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강대국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NPT 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들끼리만 핵을 또 보유하는 나라들이기도 해요. 얘네가 어디냐면요. 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에다가요. 이제 옛날 러시아, 지금 이제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중국도 자유중국 대만이 들어와 있다가 이걸 지금의 중국이 대체해 들어왔어요. 그때는 또 미국이 중국 끌어들여서 중국의 지위를 끌어올려줬어요. 참 이게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상임이사국이 있고 5개 나라고 비상임이사국은 10개 나라가 있어요. 10개 나라. 대륙 안배 원칙을 따르고요. 이렇게 해서 15개국이 있는 겁니다. 이사국은 15개 국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요. 자 이제 안건이 있을 때요. 9개국 이상의 찬성. 이게 따지고 보면 3분의 2 기준이에요.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골 때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 상임이사국에 이 중에 하나가요. 반대할 경우에는요. 반대 시에는요. 무조건 부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15개 이사국 중에서 14개의 국가가 찬성하더라도 하나의 상임이사국이 반대만 해도 이건 부결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지들끼리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이게. 응? 말이 돼요 저게? 근데 지들의 지위를 지들 스스로 저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한 편이겠지만 또 다르게는 이렇게 러시아, 중국이 한 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보리에서요. 뭐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회의한다 그래도 러시아, 중국 쪽에서 난 반댈세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저 구조 속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아리아 포뮬러 이런 개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뱅크데믹이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파산했죠. 은행 부실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세계 곳곳에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담아서 야 이거는 팬데믹이 아니라 뱅크데믹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고요. 스페드업이라는 또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2차 창작 행위 같은 거를 말한대요. 이런 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예, 뭐 이제 아주 좀 무거운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은 어쨌건 이런 내용들 속에서 파급해서 공부 잘해 두시기 바라고 또 5월 달에는 5월 달에 일들이 또 벌어지겠죠. 예, 6월 달에는 5월 달에 벌어진 일들을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